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118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유가증권은 취득 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제가 유가증권 삼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유가증권에 포함됩니다.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인데 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적용하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법 회계 처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들 다 맞는 설명이에요. 제가 삼형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번 몰라도 풀 수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측정하며 취득 관련 원가는요, 단기매매증권의 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부대 비용 단기매매증권은요, 단기 비용이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2번, 다음 주를 이용해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될 장부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장부상 수량, 실제 수량이 있고요, 단위당 장부가액,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얘 뭐냐면요, 평가 후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저가법으로 적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 수량이 실제 수량 비교해서 더 작은 걸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는 똑같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장부가액이랑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는데 둘 중에 보다 작은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장부가액이 더 작죠? 그럼 요거 하시면 되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작으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100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시고, 2개 곱하시고, 더하기, 요거 2개 곱하시고, 또 더하고, 요것도 2개 곱하시고, 더하면은 우리가 재고자산 금액이 나오겠죠? 상품 얼마, 제품 얼마, 제공품 얼마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답이 1번이 나올 겁니다. 3번,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사용한대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전산의 정책이다. 신규 취득한 연도에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정률법이 아닌 정의법을 사용했대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회계 처리가 기반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정의법의 상각률은요, 1년에 5년이니까 20%죠. 정률법은 40%. 자, 그러면 상각비가 누가 더 많아요? 정률법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 정액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했으니까 상각비가 어떻게 해요? 과소계산됐다. 상각비가 과소계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용이 적게 계산됐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되게 계산됐고. 자, 이걸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해요. 기계장치, 예를 들어서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 그래서 80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됐어요? 과소계상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산은요? 과대계상됐겠네. 그쵸? 그래서 요거는요, 계정 과목의 흐름, 회계에 순환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장부가액은 과대계산. 왜? 상각누계액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감가상각비는 과소계산. 그쵸? 정률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요, 과대계산 됐죠?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은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일반기업 회계준사 충당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에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요.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세전금액입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대표적인 거 뭐 생각하라 그랬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세전금액이고요. 2번,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겠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평가하셔야 되고요. 3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요, 당의 처분이익은
부채 금액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은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충당부채 전체를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눈에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당부채 중요한 거 하나 뭐 있죠? 하나, 아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쵸? 아주 높아야 된다.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ABC전자는 2024년 7월 1일 소프트웨어를 100만원,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수료를 12만원, 유지보수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에 판매하였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2024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2024년이에요. 그쵸? 잘 보셔야 되고요. 지문은요. 자, 매출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소프트웨어를 그냥 판 거. 그쵸?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판 거. 두 번째는 뭐다? 유지보수한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판 거 얼마예요? 100만원에. 유지보수한 거 기간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2년짜리니까, 12만원이니까, 2년짜리니까 6만원에 7월 1일이니까 3만원 되겠네요. 그쵸? 그럼 100만원에 3만원 더해서 103만원. 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판매한 거. 두 번째는요, 업데이트 수수료. 소프트웨어 판매한 거는 100만원에 판매했고요. 업데이트 수수료는요, 12만원인데 기간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총 24개분의 6개월. 2024년 거 6개월 하셔서 3만원. 그래서 103만원 되겠습니다. 6번, 세무의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가공원가는 전 공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는 30만원, 가공원가의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3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볼까요?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는 30만원이고 가공원가의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30원이니까 몇 개 만들었어요? 10,000개 만들었네요. 그쵸?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요, 10,000개다. 그쵸? 이해 가셨나요? 30만원인데 30원이니까 10,000개 만들었네. 그쵸? 이렇게 10,000개. 자, 10,000개를 머릿속에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두 가지로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 두 번째는 공식을 쓴 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기초 1,500개 단기 착수 완성품이 요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초 1,500개 단기 착수 완성품이 7,250개 기말제공품이 2,500개 그쵸? 그럼 완성품 요거 나오겠네요. 근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문제에서 그쵸? 그래서 이 완성 수량은요, 내가 기초에 만들었던 게 1,500개 완성이 됐고요. 단기에 완성된 게 7,250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했대요. 기초에 있는 거는 단기에 착수한 게 아니라 기초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1,500개인 거고 단기에 착수돼서 단기에 완성한 게 7,250개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가공비 환산량 구하시면요.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10,000개 만들었어요. 요 10,000개는요. 30만원에 30원 나눈 거. 자, 기말에는요. 완성도가 80%니까 2,000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된 거 7,250개 있고요. 그러면은 기초에 완성된 게 몇 개가 있을 텐데 이게 합이 10,000개니까 요건 몇 개예요? 750개인가요? 그쵸? 그래서 자, 기초에 있던 거 1,500개 중에서 기초 완성도를 빼서 단기에 완성한 게 몇 개다? 750개. 그래서 기초 완성도는 얼마다? 50%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자, 이제 제 공식을 써보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세요. 자, 기초제공품이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1,500개 곱하기 물음표 퍼센트만큼을 마이너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인데 빠졌네요.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단기 완성량 몇 개예요? 요거 2개 더한 거예요. 요거 단기 완성량 요거 얼마냐면은 8,750개. 기말제공품이 2,000개죠? 자, 이게 10,000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 지금 1,750개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750이 돼야 돼요. 그쵸? 요게 마이너스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750개 되니까 요거 퍼센트 50%를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석대로 배우신 분들은 요 방법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 공식이 편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7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하에서는 기말이 되어 제적 간접 원가 배분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중의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제품 원가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에서요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요 기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좀 어렵나요? 다시 해볼까요?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도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요 기초에 이미 배분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중의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에 제품 원가를 추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 정해놓은 걸 가지고 이 간접 원가 배분율을 기초에 정해놓기 때문에 기중의 작업이 완료대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3번 뭘까요? 예정 배분율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래서 요거는 기초에 내가 설정하는 개념이에요. 설정. 미리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번 보세요. 기초의 제조간접원가 예상과 배분 기준수를 추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기초의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회비용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사결정과는 관계없는 비관련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위사결정과 관련이 있겠죠. 요 설명은 맞습니다.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거 맞는데 위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2번 가공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원가는 뭘 빼야 돼요? 여기서 직접재료원가 빼셔야 되고요. 3번 매몰원가는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 맞고요. 위사결정 영향은 미치지 않죠. 4번 배도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총 원가는 증가하지만 이렇게 단위당 얘는 10이라고 하고 1 그럼 얘는 뭐 2라고 하면 20 이렇게 하면요. 얘 골뱅이 10이죠. 얘도 단위당 10원인 거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게 맞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없어요. 네, 표준원가는 하려면요 상당히 어렵고요. 회사가 되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날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해야지 표준원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웬만한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거나 정말 원가 세팅이 잘 되는 외국계 회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표준원가를 솔직히 쓰기는 좀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 3번, 3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총 제조원가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더하시면 되죠? 그쵸?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공원가가 있는데 가공원가 아까 봤었죠? 전에 지문에서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였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제조간접원가 얼마예요? 직접 재료원가의 120%니까 30만원에 120% 곱했더니 36만원. 자,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원가의 300%래요. 직접 노무원가 X라고 두면요,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원가의 300%니까 3X네요. X 구할 수 있죠? X 얼마예요? 18만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직접 노무원가 얼마예요? 18만원. 제조간접원가 36만원. 직접 재료원가 30만원 하면은 84만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1차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위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에 한도 계산하지 않는다. 2번 음식점업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공제율은요 8분의 108이 아니라 108분의 8이 아니라 얼마예요? 자, 음식점업이니까 얘 몇예요? 2, 6, 8, 9죠? 자, 이렇게 잘라서 얘는 뭐예요? 융. 얘는 법인, 8, 9는 개인인데 9는 뭐다? 2억 기준이죠. 그쵸? 그래서 법인 사업자니까요. 108분의 8이 아니고
네, 106분의 6이 되겠습니다. 3번 있네요. 그쵸? 2억 이하인 자는요, 109분의 9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수입한 면세 농산물도요, 마찬가지로 미재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12번 다음 중 간이가세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요거 개정사항이죠.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요 간이가세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에 요거를 오답으로 냈는데 출제라는 요거를 맞는 걸로 냈네요. 좀 아깝네요. 그쵸? 딱 요게 딱 맞았어야지 이게 멤버십으로 받으신 분들이 조금 좋으실 텐데 하필 이게 정답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2번 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3번 자 2번 당연히 그러겠죠. 신규로 시작했기 때문에 12개월로 환산해야 되겠죠. 3번 간이가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이 아니라 얘 뭐예요? 이게 직전이죠. 그죠? 옛날의 기준이 8천인데 1억 400 바뀐 거고 요거 뭐예요? 납부 의무 면제는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4,800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등록한 거주자의 과세기간은요 요거 제가 스터디 문제에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요 요거 유의해야 된다 그랬었죠. 무조건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주소를 구개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고요. 구개로 이전할 때는요.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국일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요. 다음에 5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주자가 사망하면요. 뭐가 되냐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자는 6개월 이내고요. 비거주자는 9개월인데 비거주자는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4번 자체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요. 요거는 그냥 별표 치시고요. 찍으시면 돼요. 이 문제는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맞출 정도면요. 이미 전산세무 1급을 합격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최저한세는 개념이 뭐냐면요. 감면후 세액이랑 최저한세를 비교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된다. 감면후 공제세액이 예를 들어서 감면후 이거 어디였냐? 감면후 공제세액이 있고요. 최저한세가 있으면요. 감면후 공제세액이 10인데 최저한세 계산했더니 15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5는 납부해라. 감면해주겠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납부해라. 요 개념이 최저한세예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도 자주 안 나와요. 실습도 뭐 한 거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려나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실기 문제인데 자, 이거를 이론으로 냈다는 얘기는 그냥 틀리란 얘기예요. 100점 방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감면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2번 최저한세 정액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요 10년과 2월에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요 2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3번을 알고 계셔야 된다. 보기 3번.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액 공제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할 때 우리는 중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는 게 우리가 수업 목적용으로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4번 최저한세로 인해 조세특례가 배제될 경우 자진신고 시 납세 의무자가 조세특례 배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요. 세액공제 같은 것들 우리가 따져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실무에서도 약간 고급 스킬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지 않으시면은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15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의 원천지수 세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천지수 세액은요 기타 사유 유출이고 원천지수 세액 외에 나머지는 뭐다?
상여였다. 그쵸? 1번 맞는 거고. 자, 2번. 이번에 사적 사용 카드 비용은요. 송금 불산입 상여. 3번.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업무용 토지 취득세는요.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다. 뭐예요? 업무용 토지 취득세인데 토지는요. 내가 판매하기 전까지 회사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라 뭐다? 유보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4번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요.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 그래서 기부금은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 또는 우리가 나중에 송금 산입할 때는요. 기타로 처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기입니다. 문제 1번.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새 확정급여형 퇴직금 관련해서 회계 처리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케팅 부서의 직원인 김세무의 퇴사로 퇴직금이 500만 원이 발생했대요. 보통 계획에서 80만 원 이체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운영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단 당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된 잔액은 없고 퇴직소득 원정 징수는 생략하기로 한다. 자, 확정급여형이 뭐였죠? 자, 회사가 운용사한테 돈을 줍니다. 퇴직금을요. 그럼 운용사는요, 퇴사하게 되면요, 운용사가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운용사한테 지급한 금액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산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요, 운용사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퇴사했는데, 자, 퇴직금이 100이면요, 운용사에서 50이 있었으면은 운용사에 있던 50을 직원한테 주고요, 회사는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주면 돼요. 왜요? 이 50은 이미 회사가 운용사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직원은 토탈 100을 받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 해보세요. 김세무의 퇴사로 퇴직금이 50만 원 발생했는데, 보통 연금에서 80만 원 줬대요. 퇴직금이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준 게 8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용사에서 줬겠죠? 420만 원만큼. 그쵸? 이해 가셨나요? 이 구조만 알면 회계 처리는 어렵진 않아요. 해볼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된 잔액이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 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었으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없애주시면 돼요.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보통연금 80만원 줬고요. 나머지는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420만원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4월 영업부 사무실 청소비에 대해서 아래의 전자세금계서를 발급받았대요. 1년간 청소비를 연초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후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단 건물관리비 개정 과목을 사용하며 1월에서 3월 청소비 전자세금계서는 무시하기로 한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여고요. 50일 과세겠죠. 자, 보겠습니다. 성급비용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시금 지급한 거 성급비용을 없애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건물관리비로 그대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부가세 인식해서 반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좀 이해 안 가시면요, 이런 거예요. 연초에 일시금 지급한 거는요,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지급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현금으로 22만원을 줬는데, 이 22만원 준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4월 30일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월 30일에 세금계산서 끊기면서 이 회계 처리를 이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성급비용 22만원, 그 다음에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22만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성급비용을요, 없애주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만원의 사채를 960만원으로 영구정제 할인 발행했고 보통계획에서 입금되었대요. 사채 발행비 30만원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사채는요, 항상 뭘로 인식한다 그랬죠? 액면금액으로 인식한다.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채 발행비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채 발행비는 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채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인식하고요. 자, 960만원으로 할인 발행해서 보통예금에서 입금됐대요. 그러면은 보통예금에 960만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 30만원이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 30만원. 그러면 나머지 차대 조정 뭐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차변이 부족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익숙해 주셔야 돼요. 제가 출제 예상 문제 할 때도 사채 항상 넣어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시면 당황하지 말고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클 수 있어요. 자, 4번. 제주부서의 직원은 회식을 하고요. 옛골식당 세입계에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대요. 자, 세입계에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 카드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만 법인카드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쵸? 어려운 거 없네요. 자, 묵료세 및 제주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미지급 거래처를 이렇게 카드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의 수출시적 명세서랑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입 매출전표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죠? 수출할 때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선적일인데 대금 결제일이 더 빨라서 환가를 빨리 하면은 대금 결제일에 환율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환율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출 실적 내용이 있고요. 기타 내역이 있죠. 요것도 잘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수출 실적 내용을 수출 실적 명세서랑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거는 수출한 거기 때문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는 수출한 거 요거 두 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금 결제 선정일 봤더니 선정이 더 빠르니까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기타 영세율이 있는데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래요. 그러니까 이건 수출한 거 아니죠?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라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끊겼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공급일의 환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구분해서 우리가 넣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0만 달러에 1,400원이니까 4억 2천인가요? 4억 2천을 우리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영세율을 잘 구분하는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는 수출이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수출시적 명세서는 2건,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3건을 넣어서 우리가 금액을 합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2025년 2월 15일에 하고자 합니다. 수정신고와 관련해서 누락된 자료 아래와 같으며 일반 과소신고로서 미담 일수는 1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 자료 이용해서 매일 매출전표 입력 생략하고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 납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해 볼 건데요. 요거 안 해봤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 납부라는 거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누락 봤더니 자, 매출 누락한 게 있고요. 매출 누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자를 구입했는데 이건 매입 누락한 거지만 불공이죠.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보시면요. 자, 신고불소신가세 얼마예요? 요거에 20만원에서 60만원인데, 자, 우리가 부당하게 한 거 아니고 일반 과소신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개월 이내니까 1-90% 미납일수 19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감면율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납부불 성실도 마찬가지로 10만분의 22 곱해서 19일 하면은 2,508원이 나오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부터. 그래서 10월 2기 확정이었죠? 맞나요? 네, 맞네요. 수정신고 뜨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누락된 게, 자,
매출 누락됐죠? 그래서 매출 누락된 게, 자, 400에 요거 220이죠. 신용카드 220. 그래서, 자, 보시면 신용카드부터 넣어볼까요? 220. 200에 20. 그 다음에 요거 400 누락됐죠? 38,40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반 매입에서 추가로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자, 고정자산 발행한 거죠. 2,500. 그래서 여기다가 2,5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빼는 거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그래서 여기에 어디냐면은, 우리가,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2,500만원.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가산세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산세액계 여기를 누르시면은 탭키 눌러서, 자, 얼마냐면요.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일반이죠. 일반. 그래서 여기에, 자, 얼마냐면요. 60만원 누락했는데 계산했더니 6,000원 나왔고요. 납부불성실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60만원. 자, 그러면은 당초 납부기한이 2025년 1월 얼마냐면은 27일이네요. 그쵸? 27일. 자, 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2월 15일. 2025년 2월 15일이니까 19일. 확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2,508원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 다음이 문제죠. 그쵸?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 명세랑, 보시면은 과세표준 명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과세표준 명세 누르셔서, 자, 여기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얼마였냐면요. 바뀌었죠? 3억 8,600. 요거 어딨냐면요. 자, 여기 있는 거 걔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크게 없죠. 그쵸? 요거만 누락된 거니까 매출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요거.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요. 네, 추가 자진 납부니까 요 밑에 거 누르셔가지고요. 자, 10월부터 12월이죠. 자, 그래서 불러오기를 하시면요. 자, 이렇게 최초 신고한 게 불러와치입니다. 우린 수정 신고한 거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 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48,600 있죠? 요거. 산출세액이 3,860. 가산세가 얼마냐면요. 요거. 8,508원. 자, 공제 및 감면세액은 똑같죠? 불공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2700 요거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커서 요거. 요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추가 자진 납부세액이 아까 60만원에 가산세 포함해서 60만 8,508원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1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로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정기말 외화장기 차입금 원화 환산액은요. 5천만원인데요. 단기말 환율은 1,200원이래요. 자, 단기말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냐면요. 4만 달러에 1,200원 곱했더니 4,800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됐어요? 정기말에는 갚아야 할 돈이 5천만원이었는데 단기에 4,80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0만원 이득이네. 그쵸? 200만원 내가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은 뭐예요? 외화 환산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의 인사부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1년치 임차료래요. 3월 1일에 1,200만원 전액 지급하고 성급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은 차기에 지급해야 될 돈을요. 성급비용을 회계 처리한 거 있으니까요. 차기가 아니라 단기 거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단기분 임차료를 월화 계산해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냐면요. 1년치인데요. 1,200이니까 1개월에 100만원이네. 그 3월 1일부터 했으니까 10개월에 했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죠?
그러면은 차변의 비용으로 1,000만 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의 선급 비용 1,000만 원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부니까 판관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급 임차료, 임차료 1,200, 아이고, 죄송합니다. 1,200이 아니라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단 이자는 월화에 계산한다. 자, 봤더니 정기 예금. 예금은 뭐예요? 내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차입금은 뭐예요? 내가 빌려온 거니까 얘는 이자 비용이다. 자, 그런데 봤더니 단기 차입금의 이자 지급일은요 2024년 11월 30일이래요. 그러면은 이 이자 비용 계산할 때는요 1개월치만 하시면 되겠죠? 발생일이 9월 1일이긴 하지만 내가 이미 이때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1개월치의 이자만 미지급한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이자 수익은요 내가 못 받은 게 11월 1일부터 2개월 못 받았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은요 2개월분 이자 수익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차입금은요 1개월분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계산하실 줄 알죠? 1억 5천에 3.5%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2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은요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12 하시면 되겠죠. 4번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90만 원이 있대요. 개발비 상각에 대한 내용 요소는 5년이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상각을 시작했대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잔존 내용 요소는 얼마예요? 3년. 그쵸? 2022년부터 지금이 2024년이니까, 그쵸? 지금 문제 푸는 거 기준으로 2024년이기 때문에, 자, 잔존 내용 요소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각비가, 잠시만요. 뭐가 좀 이상한데? 맞죠? 네.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네, 그러니까 2024년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잔존 내용 요소는요, 2024년 초 기준으로 3년이 남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각비는요, 3년 남았으니까 90만원 나누기 3에서 30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상각비는 30만원이고, 자,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법을 사용해서 그 개발비 자체를 상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무형자산 상각비 30만원인데 대변에보다 이렇게 개발비 그대로 요 계정 과목이 들어야 되는 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천징수입니다. 1번 다음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사원 김소라래요. 자, 생산직 사원이니까 긴장해야 된다. 그쵸? 자, 김소라에 대한 자료인데 여성 근로자래요. 요것도 유의해야 된다. 그쵸? 부녀자 공제일지 한부모 공제가 되는 건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자료 입력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 기본사항 탭, 부양가족, 추가사항 탭 등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김소라인데 세대주고 생산직 근로자인데 직장도 총급여 2,800이니까 연장 근로수당 우리가 비과세가 된다. 그쵸?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배우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인데 총급여가 700이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부모 공제는 안 될 것 같고, 그쵸? 자, 부녀자가 공제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부녀자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쵸? 배우자가 있고 본인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본인이 세대주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은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 소득은 무관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자, 그런데 봤더니 총급여가 3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니까 우리가 사원 등록 입력할 때 뭐 해야 된다? 생산직 근로자 요거 수당 공제되는 걸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그쵸? 중소기업이니까 우리는 감면이 된다. 제가 이거 실습 한번 해볼게요.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네요. 그쵸? 자, 감면되는 거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배우자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니까 안 되고 자녀는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자, 사원소득 메뉴에서요. (4번이) 백칠 김소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밑부분이에요. 요거 이거 여기 부양가족 여기 추가사항이 요거 보시면은 자 요거 감면 여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감면 여부를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감면이고요. 감면 기간 잘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자, 5년이에요. 기본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2023년부터 2028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친절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면률은 기본적으로 90%입니다. 그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어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요거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할 때 나는 분여자 공제가 된다는 거 여기에 체크까지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2024년 10월분 사업소득 지급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 이용해서 사업소득자 등록 및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하고 원전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자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6점이나 되어 있죠. 원래 우리가 전자신고 보통 2점인데 왜 6점이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업소득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용역이 있잖아요. 일정한 인적 용역 뭐냐면은 내가 밑에 직원이 없고 혼자서 공급하는 것들, 자문이나 이렇게 1인 미디어 콘텐츠라고 되어 있죠. 1인의 그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세전 지급액이니까 요거 잘 유의해서 우리가 입력할 때 하시면 되겠죠. 세전이니까 별도로 계산할 것 없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인데 자동으로 지방세까지 3.3% 요거는 자동으로 우리가 넣어질 거니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매출액부터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액 봤더니 특관자 매출액이 있네요. 나중에 매출액 입력할 때 우리가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지출액인데 자, 이렇게 징빙 나갈 때 유의할 것보다 개인카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만원 초과는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체크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보다 우리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뺀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봤더니 기업 업무 추진비 봤더니 개인카드 사용에는 경조사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게 경조사비래요. 그쵸? 어차피 송금불산입이니까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봤더니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광고 선전비는 거래처에 당사 제품을 증정한 것이래요. 이렇게 당사 제품을 증정하는 거 요거보다 우리가 항상 시가로 한다. 그쵸? 자, 그래서 부가세 시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580만 원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시가로 접대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880만 원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볼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러니까 매번 나오던 패턴의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 가셔가지고요. 자, 불러오시면은 일단 쭉 나오죠?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 거래금액이 2억 5,400.
합계가 요거 두 개 합계하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 합계하시면요. 얼마냐면 자, 합하면 3139800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아까 봤더니 우리가 기업 문제집 판관이 있고 제조가 있었죠? 제조는 왜 안 긁고 오지? 네, 이렇게 제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조가 3,334만 5천원. 33345.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였죠? 자, 경지사비 기준금액 초과액. 이게 전액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 초과하면은 20만원 초과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액입니다. 그래서 전액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냐면은 32만 4천원.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10650이네요. 10650. 자, 근데 얘는 10만 5천원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요. 요거. 10만 5천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고요. 총 초과 금액을 요거 뺀 10만 5천원 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쵸? 10.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있는 거 계정 금액이 여기다가 880만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보이죠?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무 추진비 조정에 가시면은 여기 한도액이 있고요. 한도 초액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액 요거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증빙 불비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넣으시면요 이렇게 금액이 일단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넣어두셔도 상관없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미사용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4억 12만 9천원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추진비 한도 초과액 7632400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불러오겠는데 금액이 제대로 안 들어왔죠? 왜 그러냐면요. 저 회사를 안 바꿨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회사 항상 바꾸셔야 되죠. 바꾸시고 한번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불러오시면은 아까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2254. 네, 그래서 우리는 광고 선전비 요것만 880으로 넣어주셨으면은 됐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시면은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세무조정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네, 기타 사유 출로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요. 왜 이러냐?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시정률은 1.5%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자, 작년연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용 봤더니 정기 2월된 게 1,800만원 있었는데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죠. 이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송근산입으로 한다. 이거 먼저 시작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 외상매출금 상계 대손충당금이 있는데요. 7월 15일 상계 처리했고요. 이는 사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신고 조정 사항인데 결산에 반영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 단기 설정 대손충당금이 있고요.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봤더니요.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5억이고요. 단기말 미수금 잔액은 3,500이니까 자,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유무금액 잔액이 자,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매수에 5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이는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거, 그러니까 대손 유보 내역이 계속 넘어왔는데, 그 내역이 그래서 정기에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할 때는 이 500만 원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정기 이전부터 계속 쌓였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입력 한번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입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빼고 해볼게요. 자, 대손이 언제 발생했냐면요. 7월 15일날 요 하나 있네요. 그쵸? 자, 채권 내역은요. 매출 채권이고요. 사유는요. 소멸시효 완성. 자, 금액이 300만원. 자, 이거는 세법상 대손이 맞으니까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300만원으로. 자,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좀 더 일로 가볼까? 네.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이 외상매출금이 얼마냐면요. 5억. 아이고. 미수금은 3,500만원. 아이고. 자, 그런데 기말이제 대손금 부인. 기초에 넘어온 거 500만원이 계속 부인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기 이전에 부진됐으니까 여기다가 50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시정률은 몇 퍼센트냐면은 1.5%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회사 계상액이 단기 계상액 보충액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기말 요거를 이걸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단기 설정한 게 얼마다? 550. 그러면은 550. 근데 2050만원 만들어야 되니까 1500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요거 얼마예요? 여기. 그쵸? 기중 충당금 환입액 있다 없다? 없다. 충당금 부인 누계액 얼마다? 800만원이죠. 여기 있죠. 그쵸? 자, 그래서 800.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있던 거 요거 송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정기거 송금 산입하고 단기 한도 초과한 거 1240을 세무조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800만원, 송금 산입의 유보 감소, 그 다음에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 1240만원. 얘는 이거 뭐야? 뭐죠? 왜 에러가 나오지? 얘는 유보. 그쵸? 그래서 이 단기도 차기에 가면은 차기의 정기가 돼서 똑같이 유보 감소로 없애주시는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뭐가 에러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3번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복리후생비 봤더니 전부 건당 3만원 초과하는데 간이형성 수치했대요.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증빙을 잘 못했을 때는 요거 뭐죠?
2%인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자,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2024년 8월분의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2024년 12월에 제출했대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좀 어려운데요.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산세율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가산세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대부분 이 문제 2번은 틀리셨을 거예요. 1번은 웬만하면 다 맞추셨을 것 같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회사를 제출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송금에 산입한 금액은 1,200만 원이래요. 이것도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 미제출해서 가산세가 있는데요. 2번, 3번은 좀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잘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 요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번 정도만 우리가 맞추는 걸로 목표를 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이걸 몰라도 가산세 계산서 메뉴를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넣어서 맞출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냥 다 맞출 거고요. 최소한 1번 정도는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항상 풀이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선생님 어려운데 자꾸 어렵지 않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좀 이해에 붙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미제출한 거죠. 그쵸? 미제출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요거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수치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쉽죠? 요건 쉽죠?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수치했다. 3만원 초과분은 우리가 3만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거나 간이 영수증이 괜찮은데 초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일단 들어가요. 우리가 가산세까지 계산하기는 어렵고 그냥 넣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 요거 있죠? 2번에 얼마냐면요. 2천만원. 자, 이렇게 해설을 설명을 들으면서 하면 쉬운데요. 시험장에 가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틀리셔도 괜찮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용 수용차 여기 있죠? 이렇게 결과는 쉬운데요. 우리가 조금 애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찾으셔가지고 일단은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점수를 챙겨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 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우리가 보다 중요한 건 순서다. 을표 먼저 작성한 다음에 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항상 을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표를 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을표. 을표 할 때는 유의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기 거 있죠? 정기 거 있는 거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단계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요령은요. 일단은 정기 거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이렇게 요거 자본과 적립조정명세서 감자료 요것도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법인세 총부담 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보다 더 많이 산출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손익계산서는 회계죠? 그러니까 회계보다 세무가 금액이 더 커야 되죠? 그쵸? 그래서 증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끔 헷갈리셔서 감수에 넣으셔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추가로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을표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게 문제가 나와서 제가 예상 문제는 넣어놨는데 제가 왜 못 찾고 있지? 여기 있네.
네, 그래서 을표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기 거부터 하는 게 편해서 여기부터 해볼게요. 초과. 자, 그러니까 기초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있었는데 감소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송금 산입됐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이 있었는데요. 150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기께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법인세 비용. 이렇게. 자, 법인세 비용 이렇게 치고 쓰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법인세 비용은 요거 뭐예요? 송금 물산입하고 뭘로 처리하죠? 기타 사유 유출. 그런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뭐다? 유보 내역만 넣는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은 넣어주시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안 되고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자, 이거는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이렇게 증가로 350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자, 1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일부 처분은 되네요. 잠깐만요. 문제가 요거밖에 없나? 아, 여기 위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못 아이고, 요거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전기계 요거 잔액이 200이죠? 아이고. 자, 그래서,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량운반고 여기 있었네요. 얼마냐면 650만원.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도 여기 있었네요. 300만원. 아, 650만원.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650이고, 여기 350이네. 네, 요렇게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제가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나봐요. 네. 여기 전기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 전기 거에 요 기말. 내가 이렇게 줄쳐놓고도,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헷갈리시겠어요? 650.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성급비용.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의 소득금액 조정명사 여기서 유보 내역만 고르시면 되죠. 이렇게 유보 내역만 고르셔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 건물부터 건물 350 단기명예증권 평가이익 1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강사비 한도 초과액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요걸 잘못 적었네. 입금산입인데 왜 감세 적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급비용.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표를 다 작성했으면 이제 갑표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갑표에 있는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자본금이 기초잔액이 2억 그 다음에 이익영음이 1억 5,400. 자, 그런데 기말이 3억이 됐죠? 그럼 증가로만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증가가 1억. 그 다음에 얘는 증가가 1억 100인가요? 그쵸? 증가가 1억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일단 요 잔액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자 을표에 있는 거는 끌고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을표에 있는 거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900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기초가 950인데 기말이 900 여기 950인데 900인 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손익계산서 법인세 등이 더 많이 산출됐으니까 증가에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7만원, 그 다음에 107,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유의해서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을포 입력하실 때 요거 법인세 비용, 송금 분산입, 기타 사유 줄이니까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의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탭과 주식 양도 명세서 탭을 작성하시오. 단 호두정자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무액면 주식은 발행하지 않으며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고 액면가액은 주당 3,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단기준 주식수의 변동 원인은 양수도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래서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회사 주식이 누가 갖고 있었는데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는 명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세서에서 크게 한번 보여주고 세세한 내용을 별도로 또 보여준다. 그래서 아마 실무에서는 실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정도는 뭐 세무서나 또는 뭐 회의감사 받으시면서 감사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출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기초에 있던 주주 명부를요. 기말에 봤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이 10만 주인데 주주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거래 내역을 우리가 명세서에 있는 양식에 그대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김바로는 2024년 5월 30일에 변호사에게 만주, 임솔에게 15,000주를 양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호도정자는 주주는 위 3명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2023년 말 주주명부 내역은 전년도 불러오기 메뉴를 활용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주어진 자료 외에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가서요. 자, 일단은 전년도 거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해야 되는데, 자, 전년도 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불러와졌어요. 네. 뭐, 조금 뭐가 바뀌었죠, 그쵸? 자, 그래서 불러와졌고, 자,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탭이랑 요거,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를 하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주주가 정기에 2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김바로부터 해볼까요? 자, 보시면 95,000주가 있었는데 7만주가 됐어요. 그래서 5월 31일에 매도했죠. 자, 양수했죠. 그쵸? 양수를 받았죠. 양도를 했죠. 그래서 양도를 얼마 했냐면요. 여기다가 25,000주. 그쵸? 아까 만주랑 15,000주에서 25,000주를 양도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변우석이라는 사람은요. 샀죠? 얼마냐면은 만주. 자, 그 다음에 임솔. 자, 임솔의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50531-215647 네. 자, 그래서 양수했죠? 얼마냐면요. 15,000주. 됐죠? 자, 그래서 기초랑 기말주 주식수는 일단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이 거래 내역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여기서 이제 날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바로가 2024년 5월 31일 날 취득일자가 얼마냐면요. 2018년 1월 1일. 그래서 얼마냐면요. 25,000주를 이렇게 양도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양도 명세서기 때문에 양도만 넣어주시는 거고요. 양수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수는 여기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아마
과거 기출 한번 나왔다가 요번에 최근에 한번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118회 이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당분간은 요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빈도수가 떨어지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8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풀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